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선의가 왜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말로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하지 못한 권리당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 안팎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참여를 넓히자는 취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당원이 투표하면 대표성도 높아지고 당원 주권에도 가까워진다는 설명입니다. 듣기만 하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여는 많을수록 좋고 당원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거는 선의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한 룰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미 온라인 투표와 강제 ARS, 자발적 ARS 같은 절차가 공지됐고 권역별 일정까지 시작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공식 일정 안에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정해진 자발적 ARS에 참여하는 것과 정해진 절차가 끝난 뒤 새로운 기회를 추가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앞에 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절차이고 뒤에 것은 경기 도중에 새로운 문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번 지도부 선출 방식은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를 합쳐 70%,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당대표 본경선에서는 후보들의 선호 순위를 정하는 방식도 도입됐습니다. 3명 이상의 후보가 경쟁할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후보의 다음 순위표를 이전해 최종 승자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선거인들은 이 규칙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1순위로 선택할지 다음 순위는 누구에게 줄지까지 고민한 뒤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거가 시작된 뒤 절차를 덧붙이자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먼저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참여를 넓히기 위한 제안인지 아니면 이미 나온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제안인지 따져보게 됩니다. 제안한 사람들의 실제 속마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율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권리당원의 참여 기회를 더 보장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의도만큼이나 시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말도 선거 전에 하면 제도 개선이고 선거가 진행된 뒤 하면 유불리를 계산한 룰 변경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 시간을 늘리거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면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주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어떤 당원은 투표를 마쳤고 어떤 당원은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기권 역시 하나의 의사표시라는 논리입니다. 투표율이 기대보다 낮다는 이유로 계속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멈출 것인지 기준도 모호해집니다. 투표율 100%가 목표라면 그건 선거가 아니라 출석 체크가 됩니다. 월드컵 결승전이 시작된 뒤 관중이 예상보다 적다고 선수 숫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11명으로 시작한 경기를 12명으로 뛰게 하거나 9명으로 줄이는 순간 결과가 어떻든 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선거는 표로 이기는 과정이지만 패배한 쪽까지 결과를 인정하게 만드는 힘은 사전에 합의된 절차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정청래 후보의 반론만 듣고 모든 결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당원 참여율이 낮다면 지도부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현실적입니다. 거대한 정당에서 절반 안팎의 당원만 투표하고 나머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 대표가 전체 당심을 얼마나 대표하는지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여 확대라는 문제의식 자체를 음모로 몰아붙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핵심은 참여를 넓히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참여를 넓히는 방법을 언제 결정했고 모든 후보에게 같은 조건으로 적용했으며 투표 전에 충분히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식 절차 안에 자발적 ARS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면 됩니다. 다음 전당대회부터 투표 기간을 더 길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선거가 끝난 뒤 당규를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승부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는 순간 좋은 취지는 사라지고 이해관계만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간단해 보입니다. 정해진 일정만 지키고 다음 선거부터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표 절차를 둘러싼 말싸움 속에서 친명과 반명, 명청대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인 선거 규칙 논쟁이라면 이런 단어들이 전면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룰 논란은 표면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자산을 누가 대표하고 누가 독점하며 누가 상대 후보를 그 바깥으로 밀어낼 것인가라는 권력 경쟁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명청대전이라고 부르는 순간 선거 구도는 기묘하게 바뀝니다. 실제 후보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인데 정청래 후보의 맞은편 자리에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선택은 단순히 다른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맞서는 선택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김민석 후보를 선택하면 이재명 정부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프레임은 매우 강력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자신의 정책과 조직 운영 능력, 개혁 구상만으로 모든 경쟁 우위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굳어지면 상대 후보는 자동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과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체포동의안 정국과 단식 국면, 비상계엄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미 반명이라는 딱지가 붙은 뒤에는 모든 기록이 변명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명청대전이 아니라 차라리 석청대전이라고 부르라고 반박한 이유도 이 지점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선거에서 빼고 김민석 후보가 자기 이름과 자기 정책으로 경쟁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당내 선거의 홍보물로 소비하지 말자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성공을 말하는 것과 특정 후보만 대통령의 적통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친명이라는 말도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노선과 리더십을 지지하는 흐름을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말이 일종의 자격증처럼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누군가는 상대의 자격증을 취소합니다. 어제까지 함께 싸운 사람도 오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반명이 됩니다. 대통령의 위기 때 힘을 보탠 사람도 다른 선택을 하면 의심받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처럼 모두가 원팀을 외치는데 정작 옆 사람에게는 반명 딱지를 붙입니다. 대통령 이름이 선거 로고가 되면 후보의 정책은 어디에 적어야 합니까? 로고 및 작은 글씨에 넣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후보 개인의 책임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과의 거리만 재는 정치가 남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정부의 정책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평가입니다. 총리로서 국정에 참여한 경험과 당내 경력은 분명 후보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자산을 설명하는 것과 상대 후보를 반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장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상대의 정치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정청래 후보 역시 같은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본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두 해당 행위자나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붙인다면 친명 자격증 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더 오래 지켰다는 기록만으로 당대표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의리와 행동은 평가 대상이지만 미래의 당 운영 능력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당원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는가가 아니라 누가 정부와 협력하면서도 당의 자율성과 공정한 절차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가장 강하게 작동한 곳은 충성도 논쟁이 아니라 지역 개발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는 대규모 정책입니다.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와 각 지역 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든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핵심 의제로 강조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거 전략입니다. 호남에서 출마 메시지를 내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역 발전을 강조한 것도 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의 강점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정책을 설명하는 선을 넘어 다른 후보가 대표가 되면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입니다. 국가 프로젝트는 특정 후보의 개인 보증서가 아닙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돼 정부 우산 확인돼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와 프로젝트의 운명을 묶는 순간 지역 유권자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해 표를 던지게 됩니다. 정청래 후보가 속도전이라면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입법과 예산 지원, 당정청 협력을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정청래 측 인사들도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정책이지 특정 후보가 독점할 의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폈습니다. 실제로 양측이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열면서 정책 경쟁에 나선 점은 긍정적입니다. 적어도 지역의 불안을 자극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누가 어떤 입법과 예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설명하는 것과 상대가 되면 정책이 늦어진다는 불안을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지역 발전은 후보에게 충성을 바친 대가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지역에 살든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도 충청의 첨단 패키징도 동남권의 소재와 부품 산업도 특정 정치인의 사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 조직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 일부 지역위원장이 당의 공식 문안이 아닌 특정 후보의 경선 구호를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당의 조직이나 자원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비용 집행 내역,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확인해야 하므로 곧바로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지역위원장 개인에게는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할 정치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지지와 당 공식 조직의 권한은 구분돼야 합니다. 당 명의의 공간, 조직, 예산, 인력을 특정 후보를 위해 사용했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경선의 중립성은 흔들립니다. 실제 불법 여부와 별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자신들이 당의 공식 조직과 싸우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부 기관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현수막을 걸었다면 누구나 문제를 제기했을 겁니다. 당내 선거라고 기준이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공조직은 후보를 골라주는 곳이 아니라 모든 후보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보장하는 곳입니다. 조직의 힘이 한 후보에게 기울었다는 의심이 생기면 그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상처가 남습니다. 선거는 이길 수 있어도 정당성은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선거는 표로 이기지만 정당성은 룰로 지킵니다. 많은 당원이 미투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자는 말을 듣고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투표 참여를 막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공식 일정에 포함된 기회와 선거 도중 새로 추가되는 기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 조직의 선거운동을 불편하게 본 것도 특정 후보가 싫어서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당의 공식 조직이 모든 당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투표율이 낮은 현실을 걱정하는 당원들의 문제의식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룰을 흔드는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투표 기간과 방식, 알림 절차 접근성을 선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고령당원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을 위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 개선은 이번 승부의 유불리와 분리된 상태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8월 17일 대전에서 열립니다. 그날 누가 대표로 선출되는지만큼 중요한 것은 결과가 발표된 뒤 당원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규칙이 공정했다는 믿음이 없다면 승자는 취임 첫날부터 정통성 논란에 시달립니다. 패자는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룰 탓을 하게 됩니다. 최고위원 선거까지 친명과 친청의 대리전으로 굳어지면 새 지도부는 출범과 동시에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승자의 정당성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겼을 때 절차 논란까지 남아있다면 모든 결정마다 선거 과정에 의혹이 따라붙습니다. 공천과 당직 인선 개혁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마다 상대 진영은 대표의 권한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당내 갈등의 심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후보들이 자기 책임으로 경쟁하지 않고 계속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하면 대통령은 침묵해도 개입한 사람이 되고 말을 해도 특정 후보를 밀어준 사람이 됩니다. 당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갈등을 청와대에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집권 여당에도 독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정책이 충성 경쟁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완성할지, 당원 주권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지방선거 이후 당 조직을 어떻게 정비할지, 당정청 관계를 어떻게 운영할지보다 누가 진짜 친명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후보들은 정책을 설명하는 대신 상대의 과거 발언을 뒤지고 지지자들은 자격증을 검사합니다. 조삼모사처럼 표를 얻는 방식의 이름만 바꾼다고 공정성이 그대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선호투표든 결선투표든 중요한 것은 후보들이 유불리를 떠나 합의된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한 규칙만 옳고 불리한 규칙은 음모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한 참여 확대만 당원 주권이고 불리한 기권 처리는 반민주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같은 기준을 자신과 상대에게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가장 잘 지키는 대표는 대통령의 이름을 가장 많이 외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정부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잘 지키는 대표일 수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싸웠던 기록은 평가받아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가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도 평가받아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제시하는 청년과 주거, 당의 외연 확장 구상도 평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이름만으로 자동 승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의리만으로 미래의 능력을 대신해서도 안 되고 정부 경력만으로 당의 선택권을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투표율을 높이자는 말이 왜 공정성을 흔드는 말로 들렸는지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참여를 늘리는 것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미 투표한 사람들은 공지된 일정과 규칙을 믿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뒤에 조건이 달라지면 가장 먼저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규칙을 지킨 당원들입니다. 이 선거는 명청대전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싸우는 선거도 아닙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자기 이름과 정책, 기록과 책임을 걸고 경쟁하는 선거입니다. 누군가 대통령과 더 가깝다는 이유로 다른 후보를 반명으로 밀어내는 순간 당원은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 충성도를 확인받는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당원은 누군가가 발급한 친명 자격증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을 보고 정책을 보고 위기의 순간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판단하는 정치의 주체입니다. 지역 발전을 미끼처럼 흔드는지 국가 정책을 공동의 과제로 다루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도 존중하는지 당의 공식 조직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는 완벽한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규칙 아래에서 경쟁하고
패배한 쪽도 다음 기회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그 최소선을 무너뜨리면 내일은 반대편이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때 가서만 공정을 외친다면 이미 늦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진짜 승자는 특정 후보 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해진 룰을 끝까지 지키고 후보들이 대통령의 이름 뒤에 숨지 않고 당원들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민주당 전체가 승자가 됩니다. 반대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절차를 의심받게 만들고 친명과 반명으로 동료를 갈라놓고 국가 프로젝트를 후보 개인의 전유물처럼 사용한다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당은 패배합니다. 이제 남은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충성을 외치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룰을 흔드는지가 아니라 누가 자신에게 불리해도 같은 룰을 지키는지를 보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을 독점하려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원 주권은 당원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당원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가 누구에게도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결론은 투표 기회를 더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동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단의 주체로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낮은 투표율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선거의 룰과 정치적 신뢰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 후보가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도 의견을 남겨주십시오.